동호회 사례만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제가 직접 겪어봤던 거는 어떤 분이 엔터 사업도 한다 그러고 커피숍도 한다 그러고 프랜차이즈도 한다 그러고 부동산 사업도 한다 그러고 개발업도 하는 시행도 한다 그러고 뭐야 이 새끼는. 제가 이번에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렸다가 근데 질문이 그렇게 많이 달릴 줄 몰랐어. 야, 댓글이 지금 시점으로 150개가 달려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우선 제가 바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그 형이 차를 11년 타셨잖아요. 근데 사기꾼이 정말 그렇게 많았나요? 생각해보면 엄청 많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해요. 법률상 사기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고 이런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가진 걸 굉장히 부풀리거나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뻥을 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람들을 유인해서 트래픽을 올리고 그걸로 자기 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사기로 볼 수 있느냐. 사기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혹자는 홍보의 하나의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차를 4명의 차도 아니고 설령 4명이긴 한데 뭔가 내 차가 아닌 그런 차들도 되게 많잖아.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유튜버야, 아니면 또는 뭐 되게 인플루언서야. 이 사람이 마치 자기 차가 되게 많은 것처럼 막 되게 재벌인 것처럼 행동을 해야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명의는 자기 차인데 리스트는 딴 사람이 찍어주고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되게 왜 그럼 딴 사람이 리스트를 찍어주냐라고 하면 투자자야, 투자자. 이 사람은 이제 얼굴 마담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투자자들의 유형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밟아가는 단계가 굉장히 좀 뻔해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가 쌓이고 유명해지고 하면 결국은 이 트래픽을 가지고 어떻게 또 돈을 벌까 생각을 하잖아. 그걸 할 때 이 트래픽을 더 많이 유입시키려면 결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 부자예요 라고 한 거거든. 근데 부자예요는 좋아. 부자예요는 좋은데 내가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벌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100억은 그냥 자산이고 대출이 70억 껴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뭐 부동산 씬도 그렇고 거의 모든 씬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 광의의 영역에서 그것까지 사기라고 보면 사기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 속이는 거니까. 그럼 이제 모임 같은 게 나갔을 때 그런 걸 다 알고서도 모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모르고? 제가 요즘엔 동호회 활동을 안 해요. 차가 솔직히 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없었었고, 근데 최근에는 와인도 좀 현타가 좀 오는 시기인 것 같고, 미술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인데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진 않고 있는데, 자동차는 내년에 좀 다시 좀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동차라는 취미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지만 제가 해본 결과 미술이랑 와인에 비하면 돈이 적게 들거든요. 차는 정말 감가로 날아가는 돈을 제외하고는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없어요. 그냥 뭐 차 사가지고 주말마다 한 번씩 드라이브 다니고 뭐 배기음 들으러 저기 양평 갔다 오고 이 정도로는 큰 돈이 들진 않아요. 사실 뭐 내년에 차를 다시 타볼 생각,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차를 타야 될지 아직 잘 뭐 감을 못 잡았어요. 아직. 근데 질문이 뭐였지? 그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그걸 알고도. 근데 이게 모임에서 예전에는 좀 많이 했었어요. 제가 29살부터 뭐 페라리 클럽도 했었었고 2, 3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이제 클럽하고 나랑 너무 안 맞는구나 해가지고 저는 나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했고, 그 뒤로도 다른 동호회도 몇 군데 활동을 하다가 제가 30대 중반부터는 아예 활동을 안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동호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사기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무리해서 타는 분들도 있고, 진짜로 뭐 내가 어디 기업 회장이고 또는 뭐 어디 뭐 CEO고 아니면 진짜 어디 큰 병원 원장이고 해가지고 뭐 좋은 차를 타면서 동호회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면에 그냥 업자가 와서 그냥 영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업자라고 하면 두 부류죠. 하나는 이제 그냥 뭐 중고차 딜러나 신차 딜러, 아니면 그냥 정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직접적인 수익이 되잖아요. 구매층들이 있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하다가 이 사람들과 친해지면 자동으로 이제 중고차 딜러 이 사람 차를 맡길 거고, 신차 딜러라고 해도 차를 출고할 때 친해지면 개인적 칠문 있는 사람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유형, 정비샵을 하는 분들이 또 동호회에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차를 타다 보면 고장도 많이 나고, 특히 사고 같은 경우가 되게 큰 문제인데, 사고가 났을 때 정비샵을 어디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험사에서 보통 소개시켜주는 정비샵을 가면 눈탱이 오지게 맞아요. 정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예전에 제가 벤츠를 타다가 한번 폐차한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 차였는데 제가 그때 운전을 하다가 폐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버스랑 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사고가 났었어요. 저는 그때 20대였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사에서 어디다 맡기겠냐 했는데 정신이 없잖아. 보험사랑 이제 좀 연계가 돼 있는 정비샵에 그 차를 맡겼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요즘에 막 침수차 하면 이런 걱정을 많이 하잖아. 자차를 들게 되면, 침수가 되게 되면 보험사에서 자차로 다 보험으로 다 보상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차다라고 하면 감가만큼 이제 제외한 다음에 자차 든 금액만큼 보상을 해주는데, 그 3억에 내가 보상을 받았어. 그럼 보험사는 3억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손실을 본 거잖아. 그 3억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침수된 차를 자기네가 연결돼 있는 공업사에서 고쳐서 뒤로 다 팔아버렸단 말이야. 옛날엔 되게 많이 그랬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침수차 많았잖아요. 강남역 막 침수되고 그 외제차들 되게 많이 침수가 됐는데, 이 차를 다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왔을 때 보험사에서 절대 그렇게 하는 일 없다. 우리는 정확하게 전손이 찍히고 이제 보험료가 나가서 보상을 하게 되면 이 차를 바로 폐차장 가서 폐차를 한다. 그게
맞거든요, 사실 폐차를 하는 게. 근데 친주차들이 자꾸만 이제 시장에 돌아다니고 하는 것들이 자차를 안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차를 안 드신 분들은 이제 자비로 고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고칠 바에는 그냥 이제 전손업자한테 넘겨버리거든요. 전손업자가 이걸 가져가서 말끔하게 수리해가지고 팔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승리가 탔던 991 터보 S가 있어요. 제가 탔던 건데 제가 타다가 9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때 일인데 중간에 딜러가 이제 이렇게 팔았었는데 승리가 그 차를 타다가 폐차를 했잖아요. 폐차를 하면 폐차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차로 이제 전손 처리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가 전손업자한테 넘어갔었어요. 전손업자가 이걸 6천 얼마에 사갔더라고요. 3억 가까이 했던 차인데 6천에 사가가지고 수리비 한 6천 들여서 1억 2천, 1억 3천이 원가인 거죠. 그러니까 고쳐가지고 1억 8천에 파는 거예요. 근데 터보 S가 당시 시세가 2억 4천, 2억 5천이었는데 1억 7, 8천에 팔면 말끔하게 수리가 돼 있으면 사람들 사요 또. 근데 아예 돈 많은 분들 절대 이런 거 안 타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차들이 실제 중고차 시장에 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많죠. 근데 사실 정비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을 크게 버는 게 경정비는 돈이 안 돼요. 보험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강남에 있는 큰 정형외과 병원들이나 한방병원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형 병원들이 교통사고 난 나이롱 환자로 돈을 다 번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건강보험을 빼먹고 돈 번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이거는 뭐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땐 그게 또 위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또 위법으로 바뀐 것들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썼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비양심적이었던 걸 수도 있고 정비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정비소에 차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수리비가 1,000만 원 나왔습니다 하면 여기다 자기네 공유하고 뭐 붙여가지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 주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되게 과다 청구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럼 보험 사정인이 있는데 사정인이 와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정인도 돈을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큰 돈이 되잖아요. 한번 뭐 페라리 같은 거 박살나고 반판하면 수리비 1억씩 나와요. 근데 거기서 남겨먹는 돈이 막 4천, 5천씩 됐단 말이야. 병정비 백날하고 엔진오일 백날 갈아줘봤자 타이어 교환해줘봤자 돈 안 돼 그거는. 결국 정비로 큰 돈을 버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보험으로 버시는 분들이 많고 합법과 편법의 어떤 중간인 경계에서 약간의 그 사기성으로 돈 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실 진짜 이건 팩트예요. 특히 수입차 같은 경우에 이게 깜깜이 부품 가격이 깜깜이라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이제 뭐 형 동생하고 막 지내다가 얘가 사고가 나서 형한테 입고야 내가 잘해줄게 해서 입고를 하면 거기서 눈태를 그냥 막 쳐버리는 거야 거기서. 근데 어차피 얘는 보험으로 처리를 하니까 뭐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나는 거기서 엄청난 이제 마진을 남기는 그런 분들이 동호회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직접적인 사기꾼 에피소드도 혹시 직접적인 사기꾼도 많았죠. 보거나 겪으신 에피소드? 대표적인 게 사례였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같은 친구는 거물급 사기꾼은 되지 못했던 것 같고 간도 작고 그렇게 머리도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서 애교스러운 그런 사기였던 것 같고 최근에 터졌던 뭐 일들 있잖아요. 뭐 청담동 주식 부자 해가지고 했던 것들 그것도 전형적인 이제 차로 사람들의 트래픽을 발생시켜가지고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동호회 사례만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매년 터질 정도로 제가 직접 겪어봤던 거는 잠깐 이제 모임 몇 번 나가고 했던 동호회에서 어떤 분이 20대였어요. 근데 자기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대요. 근데 사업에 실체가 없어. 엔터 사업도 한다 그러고 커피숍도 한다 그러고 프랜차이즈도 한다 그러고 부동산 사업도 한다 그러고 개발업도 하는 시행도 한다 그러고 뭐야 이 새끼는 지가 무슨 그룹사 회장이야 뭐야.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얘가 사업의 시우자도 모를 것 같은 애야. 빠삭하게 알아야 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본 회사고.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이상하다 싶었는데 차는 맨날 바뀌는 거야. 그리고 차가 여러 대가 있는데 자기가 동생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슈퍼레제라 막 이런 거 2대씩 사고 막 그런 차를 막 6대 7대를 막 사는 거야. 진짜로 부장가 할 때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한테 뭐 투자하면 돈이 얼마 나와요 뭐 이러면서 사기치려고 했던 애가 있었는데 난 처음부터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이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나도 모를 때가 많고 너무 정교하게 이거를 계산하고 딱 이렇게 단도리를 쳐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마음만 먹고 하면 나도 속죠 당연히. 근데 되게 허술한 어떤 그런 것들은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되게 허술한 사기꾼을 보자마자 잘 몰랐다라고 하면 사업은 절대 하지 마라. 언젠가 분명히 사기 당하거나 아니 망한다.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20 정도 가장하는 건 오케이.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00으로 가장했던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속았다. 나는 그걸 몰랐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업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사람 본 눈이 없는 거예요. 그 IT 사업이랑 이쪽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많이 상대하고 뭐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SNS나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드러나는 모습만 봐도 대충 그 사람이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건 동물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그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다가 걸렸어요. 동호회에서 퇴출됐고 퇴출된과 동시에 사업이 갑자기 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차들이 다 양재동에 담보로 다 잡히고 차 뺏겼어요 그냥. 그런 일들이 제가 알기로는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갑자기 제가 궁금해진 게 차 바닥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와인하고 미술은 좀 어떤가요? 똑같아요 사실. 똑같은데 차바닥이 진입장벽이 더 낮아요 사실. 와인도 낮죠. 와인도 뭐 20만원 10만원짜리 먹으면 진입장벽이 더 낮죠 차보다. 근데 미술은 확실히 차보다는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고 그리고 다 올캐시로 또 사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술도 똑같아요. 사기꾼 천지예요. 결국 돈이 모이는 곳엔 사기꾼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돈이 몰리는 곳에 가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최근에 뭐 미술바닥 같은 경우는 이걸 사기라고 말할 수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거짓말은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SA2 그 갤러리에서 하는 김한기 전시가 있어요. 그게 세아그룹에서 하는 거거든요. 세아그룹은 매출 한 4조 정도 되는 굴지의 기업이고 중견 그룹 중에서는 되게 큰 축에 속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예요. 회장님 돈 엄청 많겠죠? 조 단위 자산가겠죠? 처음에 김한기의 그 지금 전시되고 있는 유니버스 그 우주가 254cm, 254cm 김한기 작품 중에서 가장 큰 작품인데 그게 처음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130억에 낙찰됐다라고 했을 때 송모 씨가 자기가 낙찰자인 것처럼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친한 언론사나 아니면 좀 이제 친한 기자들한테 이걸 뿌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낙찰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뭔가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아니 20대 청년이 150억짜리 그림을 어떻게 낙찰받을 수 있어? 재벌 아들이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 동원그룹 아들이다 이렇게 또 소문이 났고 근데 사실 동원그룹 사이즈에서도 20대 청년이 개인으로 그걸 사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기업도 사실 캐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소문이 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동원그룹도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이름이 비슷한 뭐 건설회사 뭐 손자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너무 의문이 돼요. 누가 봐도 이건 사이즈가 안 맞는데 그 회사가 매출이 해봤자 뭐 100억 단위인데 이것도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인터뷰를 또 한 거지. 이거 정말 당신이 산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기사가 또 찾아보면 나오고요. 근데 애매하게 뭐가 애매해? 내가 샀으면 산 거가 아니면 아닌 거지. 근데 뭔가 지인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샀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또 풍겼어.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인터뷰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 개뻥이었던 거야. 근데 난 그때도 이제 너무 이상해가지고 미술계에 있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야 그거 개뻥이야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미술 관련된 사업을 또 하려고 했던 거지. 결국은 보니까 또 NFT 사업을 해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 하나는 공동구매 사업을 했고 공동구매라는 게 내가 매번 미술 콘텐츠 찍을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공동구매로 돈 못 벌어요. 조화 투자 이런 거 안 돼요. 무슨 신기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펀드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펀드한테 누가 좋은 작품을 주냐고. 경매에 사가지고 경매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시장 전체가 완전히 우상향할 때만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이고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경매 수수료 25%에 팔 때 수수료 또 내고 이거 수수료를 좀 줄여준다고 해도 여기다가 조화 투자 플랫폼이 가져가는 또 수수료가 또 붙어. 어떻게 돈을 벌 거야? 그리고 구매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뭐 하나만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최근에 서울옥천에서 1억 5천에 낙찰받은 그 조지 커익을 거기 전시해놓고 무슨 3억에 팔고 있더라고. 근데 그 해외 경매 나가면 1억에도 되게 힘든 작품인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호황이고 초보자들 다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비딩을 해줘야 눈탱이도 쳐서 파는 건데 지금 선수들만 남았어. 못 벌어. 근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공동구매 플랫폼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플러스 여기다가 코인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된 말로 내 관점에서 봤을 때 한탕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 잘 안 됐죠 그거조차도. 어쨌든 미술바닥도 이 사례가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사기꾼 정말 많죠. 근데 이제 미술바닥은 공급자가 사기꾼이 많아요. 딜러라든가 아니면 갤러리스트라든가 갤러리라든가 이런 데가 사기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수요자는 사기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돈을 벌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내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불을 과시함으로써 트래픽을 발생시켜서 돈을 번다. 이 플랫폼에서 내가 어떤 거를 SNS에 올렸을 때 가장 사람들이 가장 격하게 반응을 할까 보면 자동차란 말이에요. 미술은 이게 5억짜리인지 1억짜리인지 5천만짜리인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미술 씬 안에서는 사람들이 알지만 이 씬만 벗어나면 아무도 몰라. 근데 차는 다 알잖아. 부카티 탄다 이러면 우와 다 이러잖아. 자동차가 자기의 이미지를 포장하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과장해가지고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고 가장 싼 수단이죠. 리스만 터뜨릴 수 있는 여신만 되면 그거 해가지고 리스로 찍는 거 얼마 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술 바닥에도 와인 바닥에도 많다. 그러니까 와인 바닥은 또 어떤 케이스에 사기꾼이 있느냐? 사기꾼은 아니야. 근데 업자들이야 다. 다 붙여파는 거죠. 네, 엄청나게 뭐 좋은 와인 먹고 뭐 어마어마한 재벌 같지만 실제로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런 인플루언서 되게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진짜 소비를 하는 정말 돈 많은 분들도 있어. 섞여 있어. 근데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누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이 안에 들어와 보면 다 보이는데 밖에서 보면 모르죠. 실제로 보면 자기 영향력을 늘려서 결국은 자기 와인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하이퍼카가 한국에 있느냐, 또 얼마나 있느냐, 또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댓글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최근에 도산대로에 돌아다니는 라페라리나 뭐 이런 라페르타나 이런 차들 있잖아요. 그 차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강남에 돌아다니기 전에는 한국에 하이퍼카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었어요. 왜 이런 차들이 갑자기 최근에 돌아다니기 시작했느냐. 그전에도 많았는데 코인? 코인 때문이죠. 그전에 하이퍼카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대기업이나 최소 중견그룹 이상의 회장님들이 많이 하이퍼카를 소장하셨고 타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노출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비자금을 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예전에 그 모 그룹 회장님이 계열사 하나마다 하이퍼카를 한 대씩 배정해서 타다가 걸려가지고 미술품도 횡령하고 막 이래서 몇백억치 사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놓고 회사에 짝퉁 걸어놓고 막 이랬다가 감옥 가셨잖아요. 사실 하이퍼카를 타시는 분들 중에 클린 머니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블랙 머니로 타는 분들도 워낙 많고 그리고 회사 돈으로 타는 게 가장 문제죠. 사실은 회사 돈으로 하이퍼카 타면 안 되죠. 근데 대기업 회장님들이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개인 돈도 되게 많으신데 아깝잖아. 사람은 다 아깝거든, 자기 돈을. 그래서 회사 돈으로 상장회사니까 내 지분 어차피 10%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노출되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좀 젊은 층 중에 벼락부자가 된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 시대의 벼락부자면 고작해야 100억이었는데 요즘 시대의 벼락부자라고 하면 1000억 단위로 가버리니까, 그래도 이게 증빙된 소득이잖아요. 이게 코인은 과세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코인 부자들이 그걸 사가지고 타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뭐 2000년대 막 후반 막 이럴 때도 뭐 타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뭐 사채업자도 있었고 업자들이 또 많이 탔어. 이런 분들이 그냥 대놓고 막 타고 다니고 이랬지, 사실 진짜 회장님들은 그걸 대놓고 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타더라도 정말 조용히 타다 딱 들어가는 집에 그냥. 그래서 항상 회장님들 차 보면 이렇게 항상 충전기 물려놓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A1 이거 재경이랑 같이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회장님 고객들이 실제 있잖아요. 하이퍼카 저희가 수입한 것만 해도 10대가 넘는데 그 차들 어딘지 다 알긴 아는데 어쨌든 안 타세요. 다 1년에 한 번 타나? 형은 하이퍼카 관련해서 혹시 뭐 저도 타보고 싶죠. 사실 사람인데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하이엔드 위에 또 하이엔드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하이퍼카가 예를 들어 30억이다. 저라면 캐시 30억이면 그냥 전 그림 살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차를 살 수도 있겠지만 차 쪽에서 내가 뭔가를 굉장히 영향력 있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동차, 와인, 미술 세 가지를 봤을 때 내가 평생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보면 셋 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인도 평생 마실 수 있는 거고 미술도 평생 할 수 있는 거고. 차도 타면 돼. 네,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뭐 사업 망하면 이제 미술 다 팔겠죠.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 이제 자동차처럼 동적인 취미보다는 앉아서 책 읽고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제가 운전을 빡세게도 못 하겠고, 예전에는 그래도 빡세게 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좀 하기 좀 무서워요. 그리고 내일 되면 애 아빠 되는데. 잃을 게 많아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슈퍼카를 타도 잘 안 밟아요. 요즘에는 잘 안 밟고. 그래도 이제 보통 사람보다, 제가 이렇게 웃겼던 게 나는 안 밟아 이랬는데 어떤 사람 타니까 되게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영정이는 또 엄청 무섭다 그래. 막 소리 질러 막. 중구 형님도 식검하셨대요. 중구 형도 막 식은땀 나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페이스가 다른 건데, 근데 보통 차쟁이들 사이에서는 차 좀 빡세게 타는 사람 사이 난 진짜로 천천히 타는 거거든. 어쨌든 차는 뭐 타보고 싶죠. 타보고 싶은데 언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경기 너무 안 좋고 해서 기회가 되면 한 번은 타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좋아했던 차. 이걸로 오늘 이제 자동차 시장 관련한 어떤 썰들 마무리를 해보죠. 어쩌다 보니까 뭐 사기꾼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좋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재력가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미술도 똑같아요. 미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결국 재력가들이 모이는 데에는 이 재력가들과 친해져가지고 내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기꾼들이 항상 붙기 마련이고, 어느 걸 해봐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건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싫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고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